안녕하십니까. 박상인의 경제브릿지입니다. 오늘은 금산분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은행 내 경쟁 강화,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수 업무 범위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금산분리 규제의 완화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산분리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금산분리란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금산분리는 금융기관과 비금융 일반 회사를 동시에 소유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즉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에서 은행과 일반 회사를 동시에 소유 또는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은산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에 속하는 기업 집단의 경우에는 보험이라든지 증권사와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도 소유 또는 지배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제에 속하지 않는 기업 집단에 대해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차원의 금산분리는 업무 영역에 관한 것입니다. 은행법, 보험업법 등 개별법에 따라서 금융기관의 부수 업무 또는 위탁 업무의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금산분리 규제를 하는 것일까요?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성격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산업자본은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합니다. 이에 반해 금융기관은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은 금융소비자의 막대한 피해를 안길 뿐 아니라 경제 전반의 위험으로 전이되는 이른바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합니다. 따라서 금산복합 기업 집단의 경우에 산업자본이 너무 많은 위험을 감수할 도덕적 해이의 요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위험을 감수해서 성공할 때는 기업이 그 성공의 이익을 오로지 가져가고, 만약에 실패하게 된다면 이 위험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되고 이것이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서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그 기관을 구제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금산분리가 필요한 이유는 공정한 경쟁과 지배력의 전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금산복합 기업 집단의 경우에 기업 금융기관이 경쟁 산업 회사에게 불리한 여진을 제공하거나 또는 이를 통해서 진입자들의 진입을 막는 불공정한 경쟁을 할 요인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산업자본이 그 지배력을 이용해서 금융산업에 쉽게 진입하고 불공정 거래를 야기함으로 오히려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그룹이 은행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삼성의 모든 계열사, 그리고 삼성그룹 계열사와 거래하는 모든 거래처들이 삼성은행과 거래하도록 강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성그룹이라는 산업자본의 지배력을 이용해서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과 경쟁력을 저해하는, 궁극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이른바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즉, 고객 유치 자산이 대부분의 자산인 금융기관의 자산을 이용해서 재벌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고 기업 집단을 확장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벌의 사금고화에 의한 비극적인 결과의 대표적인 예가 2013년 동양그룹 사태입니다. 2012년 즈음부터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였던 동양시멘트, 동양레저들이 부실하게 됩니다. 동양그룹은 이 주요 계열사를 살리기 위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 CP를 대폭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실한 기업들의 CP와 회사채를 다른 금융기관들은 인수하거나 판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동양증권과 같은 그룹 계열 금융사들을 동원해서 고객들에게 고금리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대폭 발행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2013년 금융당국은 증권사가 투자 부적격 등급의 계열사 채권을 파는 일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고, 그해 9월 30일과 10월 1일에 동양그룹의 5개 주요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동양증권을 통해 동양그룹 CP와 회사채를 매입한 개인 투자자 약 4만 1천 명이 1조 6천억 원의 손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금산분리 규제는 우리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를 모두 갖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영국과 미국과 같은 세계에서 금융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에서 금산분리에 대한 규제가 더욱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에서 금산분리를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습니다. 1990년대 민영화 과정에서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를 인수한 사업가가 그 자본을 이용해서 문어발식으로 제조회사들을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2010년쯤에 경제력 집중이 우려되는 금산복합 이스라엘형 재벌이 형성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이스라엘 정부가 2013년에 반경제력 집중법이라는 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재벌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3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한 꼭지가 바로 금산분리에 대한 것입니다. 즉, 주요 금융회사와 주요 실물회사를 동시에 소유 지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요 금융회사라고 하는 것은 은행과 비은행 금융권을 모두 포함한 일정한 자산 이상을 가진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런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1930년대 대공황 때 시카고에서 은행들이 연쇄 파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때 은행과 산업 간의 직접적인 연계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요구가 일어났고, 이에 대응해서 1933년에 글래스-스틸갈 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은행이 증권사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나아가 1956년 은행지주회사법을 통해서 명실상부한 은산분리가 확립되었습니다. 은행지주회사법은 은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기업을 은행지주회사라고 정의하고, 이 은행지주회사는 은행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무 분야뿐만이 아니고 사실상 소유 지배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은산분리가 확립된 것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도드 프랭크 법안을 통해서 CP, 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e, 이른바 이스라엘에서 이야기했던 주요 금융회사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큰 자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이 기관들이 파산할 경우에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테스트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적정한 자본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자본을 더 충당할 수 있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도드 프랭크법은 Commodity Future Trading Commission CFTC를 설립해서 은행 분할 및 업무 정지, 사모 해치펀드 규제 권한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산분리 완화를 위한 실무반을 현재 작동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3일 제1차 실무작업반 논의 내용은 크게 은행권의 새로운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3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몰 라이센스 또는 소규모 특화은행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 스몰 라이센스 또는 소규모 특화은행의 도입은 이른바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또는 영국의 챌린저 은행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즉 은행업 라이센스를 주는 기준을 완화시키고 또 특화된 지역에서 또는 부분에서 업무를 하도록 한다는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은행업 추가 인가는 이른바 삼성은행과 같은 그런 재벌들도 은행을 할 수 있게 한번 생각해보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행과 지방은행을 은행으로 전환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은행, 비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 종합지급 결제 업무 허용, 증권사 법인 결제 업무 허용, 보험사 지급 결제 업무 허용,
은행의 보증부 대출 취급 한도 도입 등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비은행 금융기관의 업무 확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의 이런 금산분리 완화 정책이 과연 은행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비은행권의 경쟁력을 촉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이미 2018년에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을 통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특화된 은행의 도입을 허용한 바 있습니다. 이 당시 정부가 주장한 것은 매기 이론이었습니다. 새로운 은행업에 경쟁 기업을 도입함으로 해서 다른 은행들의 혁신을 촉진시키자, 경쟁력을 강화시키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핀테크 산업 육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저 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2018년에 사실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이전에 은행법으로 허가를 받았던 카카오뱅크 또는 2018년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이후에 도입된 KT뱅크나 토스뱅크 세 개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미 영업 중입니다.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핀테크 산업이 특별히 더 좋아졌다는 어떠한 증거도 보고도 있지 않습니다. 매기 효과가 있었다고 믿는 사람 없습니다. 중저신용자에 대해서 대출을 하지 않아서 금융당국이 대출을 하라고 강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인터넷 전문 은행들의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부작용만 낳고 있습니다. 은행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은행의 경쟁력이 증가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사실 금융성지국인 영국의 경우에도 이른바 메가뱅크는 4개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4개 금융지주회사 더하기 농협까지 5개 메가뱅크가 사실 존재합니다. 은행의 숫자가 결국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함의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혹자는 재벌이 은행을 해야지 실질적인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재벌에게 은행업을 허용한다면 재앙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에서 삼성전자가 또는 삼성그룹이 삼성생명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은행을 소유하게 된다면 이거보다 훨씬 큰 시스템 리스크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이 계열사와 계열사 거래처를 이용해서 삼성은행을 쓰게 함으로써 은행 산업의 경쟁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불공정 거래만 야기할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지금 해외 시장, 수출 시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수출 시장에서 살아남고 거기에서 경쟁력을 키우는 어려운 길보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도록 유인을 하는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제조업의 경쟁력마저 약화시키고 은행 산업의 경쟁력과 시스템 리스크를 오히려 증가시키는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스몰 라이센스는 어떤가요? 이미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사례에서 본 것처럼 스몰 라이센스는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 뱅크처럼 자산이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그 부분의 경기 하락이 은행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점. 또 자본 규모를 작게 라이센스 조건을 낮춤으로 인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른바 스트레스 테스트를 면제하게 되고 이 스트레스 테스트 면제가 결국은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도드 프랭크 법의 취지를 퇴색시켜서 규제의 실패로 야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스몰 라이센스에 대한 생각은 다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스몰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되어 있는 중소기업 은행이 있습니다. 또 수협, 각 지역의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그리고 지방은행, 또 저축은행, 수많은 특화된 은행과 스몰 라이센스에 해당하는 특화된 금융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상황이 다릅니다. 영국에서 챌린저 뱅크를 도입했을 때는 4개 메가뱅크 외에는 은행이 없었기 때문에 도입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런 특화된 금융기관들이 넘쳐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아마 이런 문제점들을 최근에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쉽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금융기관의 부수 업무 또는 위탁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기관의 위탁 업무나 부수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과연 금융기관의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인지, 또는 금융기관이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위탁 업무, 부수 업무 분야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이자 수입의 의존도가 매우 높습니다. 4대 메가뱅크의 경우에 이자 수입이 전체 수입의 90%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큰 은행들 같은 경우에 이자 수입이 전체 수입의 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 차이는 우리 은행들은 이른바 예대 마진에 의존한 영업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금융기관들은 소매금융, 도매금융뿐만이 아니라 외환시장이라든지 또는 M&A 컨설팅과 같은 적극적인 부수 업무들을 개척하고 있으며, 나아가 해외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공략을 통해서 50% 정도의 비이자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고 금융시장에서 외국계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을 오히려 회피하고 손쉽게 국내 소매업에 진출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행이나 금융기관에게는 당장에는 좋을 것 같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잘못된 요인을 줌으로 인해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피해가 국민과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 금융은행 업무와 유사한 업무의 일종들을 허용하는 종합지급결제업에 대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동일 업무, 동일 규제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규제 차익에 의한 불공정 행위가 가능하고 결국은 금융시장의 질서에 혼란만 가져오고 금융 소비자의 피해만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새로운 금융 환경이나 새로운 금융기관의 도입을 생각할 때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에 따르는 리스크, 위험 관리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당국은 마치 산업을 육성하는 기관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라는 거기에 대한 규제와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가 바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 2020년에 제정되었고 시행령은 2021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은 이른바 금산복합금융그룹의 내부 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건전성 관리, 보고 및 공시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실 IMF가 오랫동안 한국 정부에 대해서 금산복합재벌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제 관례에 맞는 법안을 만들어라는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 이르러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 한 가지 어이없는 것은 이 법안의 경우에 위반했을 때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즉 이것은 자율규제와 다름없는 법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위험관리에 대해서 얼마나 둔감하고 얼마나 소극적인가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정말 가지려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은행들은 예대 마진에 의존하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은행이 예대 마진을 누리는 것도 본인의 노력과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은행 같은 경우에 담보를 잡아야 대출을 합니다. 신용대출 거의 하지 않습니다. 신용대출을 하는 경우는 신용평가를 은행이 하는 것이 아니라 신보에서 합니다. 신보의 신용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합니다. 은행이 위험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않으면서도 예대 마진으로 이윤을 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치금융에 의한 은행의 지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추가적인 은행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치라는 은행과 금융 관료 간의 카르텔 구조를 혁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행이 신용보증을 통해서 돈을 벌고 또 외환 업무를 통해서 돈을 벌고 M&A 컨설팅이나 자산운용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만 하는 환경으로 내모는 것이 은행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금산분리를 완화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커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금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라면 이미 금산분리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는 삼성생명, 삼성증권과 같은 보험업자, 보험회사, 증권회사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성생명과 삼성증권은 국내 1위 기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물안의 개구리일 뿐입니다. 금산분리가 오히려 금융회사들의 독립과 자생력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금융시장에서 경쟁력을 스스로 강화시키는 길임을 오히려 유인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금산분리가 적용되고 있지 않는 비주주회사 체제의 기업 집단의 경우에 보험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는 아무런 보험업 관련한 규제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은행 지주회사는 은행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회사를 은행 지주회사라고 해서 은행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비은행 금융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 대해서 그 비은행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해야만 기업들이 스스로 금산분리와 정문화를 통한 제조 분야, 금융 분야의 경쟁력 강화에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산분리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규제라고 해서 없애면 좋을 것이라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규제는 오히려 그 산업의 경쟁력과 경제 전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필요한 규제입니다. 미국과 영국같이 금융산업이 발전한 나라가 금산분리 규제가 가장 엄격한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